안녕하세요. 과학관에서 정모 아이디 펭귄 여사 이정모입니다. 네, 과학관에서 정모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죠. 과학관도 올해 한 해 동안 지난 운영했던 교육, 전시, 행사 프로그램들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들도 한 해를 아이들의 교육을 좀 마무리할 때잖아요. 한 해 동안 정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했던 자녀들은 거의 없죠. 막 속상하고 내가 정말 왜 낳나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의 힘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칭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함께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그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한계가 있어요. 단 한 번도 방학 때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준다든지 특별히 대해준 적이 없는 우리나라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같은 어머니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각자의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하리아라 이은희 선생님입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하리아라 이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2002년에 하리아라의 생물학 카페라는 그 과학책으로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과학책을 쓰고 과학 방송을 하고 과학을 알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또 한 분은 저의 직장 동료인 정원영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과학교육이랑 환경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과학교육 전공자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엄마이죠. 이자 과학관에서는 지금 과학교육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어머니 과학자들께서는 어떤 계기로 과학을 하게 되었습니까? 전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살아 움직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지금 저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썼던 글짓기에 나는 커서 유전공학자 되겠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원영 박사님은 어떻게 과학계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저도 특별한 사건이 생각난다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특별히 너는 과학을 해야 한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다만 제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 안 된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안 된다는 말은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과학관의 정모의 모토가요, 아이들이 과학을 즐겁게 즐기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날까지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과학을 즐겁게 느끼고 이해하고, 그걸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먼저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작가님은 이제 과학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쓰고 계세요.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책을 쓰십니까? 많은 분들이 과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접근은 되게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이걸 약간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음악은 즐길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음악을 즐기는데 네가 전문가만큼 모르니까 나 음악을 즐기지 마. 이렇게 안 하거든요. 과학도 비슷하게 과학을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약간 교양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교양 수준에서 문턱을 넘게 하는 과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설정해서 접근하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다음번에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정원영 박사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과학관의 그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정하고 계십니까? 과학관 교육은 사실 연구 학문으로서의 트렌드가 있다기보다 그냥 현상적인 트렌드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과학관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관들이 200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저희가 2008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지금 한 15년쯤 되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과학관 교육도 트렌드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굉장히 이공계 깊이를 해결하는 게 과학관의 미션이었어요. 과학교육의 목적이 과학 인재를 양성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민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혹은 미래를 살아갈 모두가 시민으로서의 과학을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저희의 다음 미래의 이제 방향입니다. 사실은 저는 과학 교육하는 사람들은 학교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학 교육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 교육학을 하신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자가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최근에 체험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대표적인 분이셨고요. 또 계속 묻고 싶은 게 아이들은 이미 과학을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과학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인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100% 나오는 답이 과학은 과목이다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재미가 없고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처음 배우는 게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공식 교육에서 공교육에 처음으로 과학과 실험과 관찰이라는 교과서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기점으로 갑자기 과학이 뚝 떨어져요, 관심이. 그러니까 뭔가 평가를 하고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교육의 현실인데 그 과정에서 이탈되는 아이들에게도 혹은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과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한 과학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과학 교육자로서 과학 교육 박사로서 학교 그 과학 교육이 오히려 장애라고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지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같거든요. 저는 이제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교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졸업을 하면. 근데 제가 그걸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임용고사였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그 변별과 평가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 막 화석 이름 다 외워야 되고 막. 근데 그게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까지 하게 되었는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과학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정말 그냥 기본인 거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소통을 하기 위한 뭐 기본 개념이나 뭐 용어 같은 거를 그냥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배우는 정도를 학교 교육과정이 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혹은 과학자적 입장에서 경험하는 과학은 학교 과목으로서의 과학과는 또 다른 건데 학교 과학이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를 무너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과학을 싫어하거나 혹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과학관에 오면 과학관에서 예를 들어서 배우는 과학이라던가 뭐 책이라던가 뭐 매체 뭐 영상이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과학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과학으로 재미를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학교를 가니까 과학을 배우는 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어려우면 과학이 어려운 줄 알고 더 이상의 시도를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극복을 하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학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원영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뭐 다양한 부분에서 과학관에서 해줄 수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과학책도 이제 교양과학책이 중요한 그 수단이 되겠죠. 정원영 박사님. 그러니까 정원영 박사님이 첨단 과학 좀 많이 보시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분야에 흔하지 않지만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걸 추천해 보시겠어요? 우리 과학관에서도 교육을 개설을 계속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다양한 뭐 물화생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의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은 정말 저희 30초 마감하면은 늦는 거예요. 엄청 빨리 번개같이 마감이 되는데 이번에 되게 야심차게
그 실험 프로그램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설을 했어요. 막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진짜 실험을 해보는 거를. 근데 반도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주 최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과학이라고 하면 늘 뭐 IT, 뭐 바이오 이렇게 기술과 관련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래 진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뭔가 나는 그 미래, 내가 예측한 된 미래에 이런 뭐 과학을 배워서 해야겠지 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냥 과학적인 태도나 사고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배워야 한다. 사실 제가 1999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 단어조차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뭐 신문에 과학글 쓰고 뭐 책 발표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저를 과학 저술가 혹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전 한 번도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나 과학 저술가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20년 후에 뭐가 될지 그때 뭐가 유망할지 사실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하나 좋은 건 뭐냐면은 한 가지를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것을 하셔서 엮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때 갑자기 이제 글을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글이 너무 궁금해갖고 그 국문학과 전공 수업을 들으러 다녔어요. 그 교수님이 굉장히 황당해하셨죠. 넌 여기 왜 왔냐. 근데 그때 배운 글쓰기가 나중에 저를 작가로 데뷔하게 만들었고요. 즉 다시 말해서 뭐나 하나만 이렇게 난 여기다 인생을 걸겠으라고 파고드는 것보다 더 이상 옛날처럼 획일화되고 일반적으로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 그 다음에 그 융합, 하이브리드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사실 살짝 주시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5분의 현답인데요. 그러니까 창의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창의성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되어 나가겠죠. 다 과학을 좋아한다 가지고 다 과학자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1세기에 살아갈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과학을 이해하고 있으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 세상이 더 명랑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의 가장 중요한 소양일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맨날 우리 과학관의 정보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즐기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려면 딱 이거 하나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완전한 해결점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 이거 하나하나씩이 좀 도움이 되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엄마가 잘 모른다고 해서 성의 없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 엄마 잘 모르겠어 뭐 저기 책 찾아봐 이런 식으로 뭔가 회피를 한다던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은 왜 파래요? 막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데 뭐 빛의 산란 이런 거 대답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대충 뭐 누가 칠해놨나 보지 막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이 누가 칠해놨나 보지라는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그 고민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고 이런 엄마의 태도를 과학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내가 모르는 게 당연히 많아질 거거든요. 질문에 있어서도. 근데 그걸 같이 고민해주고 그 호기심을 공감해주시고 이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조금씩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다 갈 수는 없고 우리 같이 나와주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화의 주제가 오늘 중력이다 이러면 아이들이 궁금해하면 몇 시간씩 대화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저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같이 찾으면서 책도 보고 뭐
인터넷으로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제가 또 하는 방법 중에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제 영화나 관련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옥토버 스카이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또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옥토버 스카이는 좀 아주 감동적으로 봤고요. 탄광촌의 이야기. 근데 그 영화의 감동성 때문에 그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전국의 도서관에서 10월의 하늘이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잖아요. 올해도 50개 도서관에서 100개의 강연이 열렸거든요. 10월의 하늘이 이름이 붙은 이유가 그 영화 옥토버 스카이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스타워즈 팬이지만 거기에 과학적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주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를 갖게 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이나 영화는 그것은 가치가 있죠. 거기서 과학적인 지식을 굳이 찾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관에 정말 벌써 10번을 모였습니다. 우리 처음 정모의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아이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즐기고 느끼고 이해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과학을 재미있게 즐기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과학관에 오지 마시고 따로 엄마, 아빠 자신만을 위해서 과학관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되는 과학관의 정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과학을 재밌게 즐기고 느끼고 이해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랑이의 해가 가고 토끼의 해가 옵니다. 바로 저의 해죠.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살았다면 내년에는 토끼처럼 아기자기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